수원시의 밤은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는 옷을 입는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새로 들어선 신도시들은 이 지역의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증명한다. 그 화려함 속에서도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에 위치한 황제 가라오케는 궁전처럼 돋보였다. 광택나는 대리석으로 마감된 외관, 끊임없이 색이 바뀌는 LED 조명, 그리고 가게 앞에 늘어선 고급 세단들로 인해 황제 가라오케는 이 지역에서 가장 호화롭고 고급스러운 유흥업소 중 하나로 꼽혔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화려한 장소의 벨벳 커튼 뒤 요란한 음악 소리 너머에는 사회의 가장 어두운 시면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끔찍한 범죄가 무서운 침묵 속에 숨겨지는 곳, 황제 가라오케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2022년 9월 말 어느 저녁에 시작된다. 40대 영업이사인 김민준 씨는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후 몇몇 사업 파트너들을 데리고 황제 가라오케를 찾았다. 김민준 씨는 세상 물정에 밝고 신사적인 남자였다. 비록 업무상 복잡한 장소에 자주 드나들어야 했지만 그는 늘 자신만의 일정한 선을 지켰다. 평소처럼 가게 매니저는 그의 방에 맥주를 따르고 노래를 선곡해줄 여성 종업원 몇 명을 들여보냈다. 그 중에는 자신을 서연이라고 소개한 아주 어린 소녀가 있었다. 서연은 강원도 산골 소녀 같은 맑고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가끔 복도에서 들려오는 관리자들의 고함 소리에 움찔 놀라곤 했다. 서연과 비슷한 나이의 딸을 둔 아버지로서의 예민함으로 김민준 씨는 즉시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이 그는 서연의 소매가 우연히 걷어올려지며 손목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듯한 몇 개의 멍 자국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김민준 씨는 다른 손님들처럼 무례하게 굴지 않고 오히려 서연에게 아주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그는 그녀의 고향과 가족에 대해 물었다. 이 예상치 못한 친절함은 어린 소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듯했다. 생기 없던 그녀의 눈에 문득 희미한 빛이 스쳤다. 그날 서연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김민준 씨를 배웅할 때 그의 파트너들이 신경 쓰지 않는 틈을 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절망에 찬 한마디를 건넸다. 다음에 오시면 저를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이야기만 하고 싶어서요. 그 말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김민준 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도움을 청하는 눈빛과 팔의 멍 자국을 잊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죄책감을 떨치지 못한 그는 혼자 황제 가라오케를 다시 찾았다. 그는 서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끄러운 음악도 감시하는 눈길도 없는 단둘만 있는 노래방 안에서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억울함과 서러움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김민준 씨에게 자신의 비극적인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자신은 강원도 출신이며 이곳에 일하러 왔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철가면 최 사장으로 불리는 악명 높은 최강식과 그의 아내 윤미라는 처음에는 SNS에 고액 급여를 약속하는 서빙 일자리 광고를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가 이곳에 발을 딛자마자 그들은 신분증과 휴대폰을 모두 빼앗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게 한 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그 후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며 그녀와 다른 수십 명의 소녀들에게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굶기고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김민준 씨는 격분하며 서연에게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지만 서연은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안 돼요, 아저씨. 그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예요. 여기서 두 언니가 그 부부에게 반항했다가 몇 달 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김민준 씨가 되물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언니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언니들 이름은 수진과 은혜인데 강원도 산골 출신이었어요. 두 언니는 아주 강인해서 도망치려다 잡혔어요. 그들은 두 언니를 죽기 직전까지 때렸어요. 그날 밤 이후로 아무도 그 언니들을 보지 못했어요. 사장 아줌마는 말을 안 들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고향에 갔다면 왜 언니들 짐이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부가 언니들을 죽여서 이 가게 어딘가에 시체를 숨겼다고 말해요. 서연의 말에 김민준 씨는 얼어붙었다.
그는 문명화된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끔찍한 곳,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잔혹한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서연이라는 한 소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자 빛으로 드러나야 할 범죄였다. 그는 서연에게 큰 돈을 쥐어주며 몸조심하라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녀와 다른 사람들을 구해줄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연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고 순종적인 척하며 자신의 소식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다. 가라오케를 나온 김민준 씨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직행했다. 그는 형사과 당직실에 들어가 특별히 중대한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처음 당직 경찰관들은 유흥업소 손님이 성매매 활동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듣고 다소 의심스러워했다. 하지만 김민준 씨가 서연의 말을 자세히 전하고 특히 살해되어 시신이 은닉된 두 소녀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자 방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사건은 즉시 경찰청 지휘부에 보고되었다. 과감한 결단력과 대형 특수 사건 조직 능력으로 유명한 정태수 총경이 직접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그날 밤 비밀 수사팀이 꾸려졌다. 정 총경은 이것이 극도로 어렵고 위험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유일한 정보원은 손님 한 명과 감금된 상태인 한 소녀뿐이었고 협박을 받으면 언제든 진술이 번복될 수 있었다. 황제 가라오케처럼 비호 세력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복잡한 장소를 확실한 증거 없이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뱀을 건드려 풀숲만 놀라게 하는 격으로 범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의 입을 막을 시간만 벌어줄 뿐이었다. 더 나쁜 것은 용감하게 제보한 소녀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다. 정 총경은 마지막 그물을 던지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비밀리에 장기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세 가지 주요 방향으로 나뉜 상세하고 대담한 수사 계획이 수립되었다. 첫 번째 방향으로 한 팀이 외선 수사를 통해 최강식 윤미란 부부와 황제 가라오케에 대한 모든 공개 및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그들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전과 기록은 있는가. 두 번째 방향으로 첨단 기술 수사팀이 가게의 CCTV 회계장부에서부터 최 부부의 SNS 계정에 이르기까지 원격으로 데이터 시스템에 침투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불법 활동과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소녀 수진과 은혜의 신원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것이 목표였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방향은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며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관을 가게 내부에 잠입시키는 것이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작전이 준비되었다. 수사팀이 결성되자마자 각 수사팀은 즉시 조용히 임무를 시작했다. 노련한 경감이 이끄는 외선 수사팀은 황제 가라오케 사장 부부의 윤곽을 빠르게 그려냈다. 45세의 최강식 별명 철가면은 수원 토박이가 아니었다. 그는 거친 항구도시 출신으로 과거 상해 전과가 있었다. 최강식은 빈손으로 수원에 와서 잔인한 수법으로 빠르게 세력을 키워 황제 가라오케 제국을 건설했다. 그의 철가면이라는 별명은 무뚝뚝하고 표정 없는 얼굴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막는 자들을 처벌할 때의 냉혹하고 잔인함 때문이었다. 그의 아내인 40세 윤미라는 더욱 무서운 미스터리였다. 미라는 최강식을 만나기 전 여러 대형 클럽과 바에서 일했던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예리함과 암흑세계에서의 경험으로 미라는 황제 가라오케의 모든 사업 활동 뒤에 있는 두뇌 역할을 했다. 최강식이 대외적인 문제 비호, 세력 관리, 폭력적인 사건 처리를 맡는 동안 미라는 직접 소녀들을 관리하고 선발하며 교육했다. 그녀는 사람을 보는 예리한 눈을 가졌고 남편의 폭행보다 더 무서운 심리적 고문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첨단 기술 수사팀은 거의 뚫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혔다. 가게의 CCTV 시스템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지만 72시간마다 자동으로 데이터를 덮어쓰는 폐쇄회로 시스템이었다. 원격 침투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이는 범죄자들의 전문성과 신중함을 더욱 보여주었고 내부 잠입이 사건 해결의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게 했다. 이 무거운 책임은 형사과 최고의 수사관 2명의 어깨에 지워졌다. 풍채 좋고 말솜씨가 뛰어난 이진우 경위가 신흥부자 플레이보이 역할을 맡기로 했다. 젊고 아름답지만 무술 실력이 뛰어나고 정신력이 강한 여경 한지민 경사는
더 위험한 임무를 맡았다.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소녀로 위장하여 황제 가라오케의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잠입 수사가 시작되었다. 건설업계 큰손 김용준으로 위장한 이진우 경위는 금세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돈을 물쓰듯 쓰고 직원들에게 팁을 후하게 주며 능숙한 말솜씨로 그는 점차 철가면 최강식에게 접근했다. 술자리에서 과시하기 좋아하는 성격의 최강식은 점차 가게의 운영 방식과 비호 세력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한지민 경사의 임무는 몇 배나 더 힘들고 위험했다. 강원도에서 일자리를 찾아 집을 나온 민서이라는 소녀로 위장한 그녀는 황제 가라오케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 마담으로서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로운 윤미라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본 후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채용했다. 지민은 즉시 가게 뒤편의 허름한 숙소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다른 20여 명의 소녀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녀의 휴대폰과 신분증은 즉시 압수되었다. 미라는 그것이 소녀들이 도망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가게의 규칙이라고 말했다. 무거운 철문이 지민의 등 뒤에서 쾅 닫혔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녀는 정말로 지옥에 발을 들인 것이었다. 숙소 안에서의 생활은 감옥과도 같았다. 소녀들은 최 부부의 신복 몇 명에게 철저히 감시당했다. 그들은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 반항하거나 도망치려는 사람은 누구든 잔인하게 구타당했다. 첫날부터 지민은 단지 비싼 양주 한 병을 깼다는 이유로 한 소녀가 어두운 방으로 끌려가 기절할 때까지 맞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다. 그 광경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미숙한 얼굴 뒤에 그 감정을 숨겨야 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연기력과 기질을 동원해야 했다. 그녀는 순종적이고 다소 어리숙하며 말을 잘 듣는 척했지만 동시에 다른 소녀들에게 접근하여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동정과 경계가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점차 빵 한 조각을 나눠주거나 화장을 도와주는 등 작은 도움과 진심 어린 태도로 그리고 밤에 위로의 손길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지민은 몇몇 소녀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 중에는 김민준 씨에게 용감하게 제보했던 서연도 있었다. 감시의 불빛이 꺼지고 간수들이 술에 취해 잠든 밤 속삭이는 대화를 통해 지민은 서연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곳의 소녀들은 모두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지민에게 수진과 은혜라는 두 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두 사람은 성격이 강해서 최 부부의 착취와 폭행에 여러 번 공개적으로 맞섰다고 한다. 그들은 도망치려다 붙잡혔다. 사람들이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철가면 최강식에게 죽기 직전까지 구타당한 후였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윤미라는 다른 소녀들에게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두 사람이 살해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과 대화하던 중 지민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되었다. 심장이 멎을 듯한 정보였다. 그날 밤 수진 언니와 은혜 언니가 사라진 그 밤에요. 서연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가게 뒤뜰 그 커다란 정화조 근처에서 무언가 깨고 파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는 거의 밤새도록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뒤뜰에 새로 칠한 시멘트 자국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정화조, 바로 그것이었다. 수사팀이 기다리던 정보였다. 지민은 돌처럼 딱딱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흥분이 끓어올랐다.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녀는 저 콘크리트 아래에 두 젊은 여성의 실종에 대한 해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의 임무는 이 극비 정보를 동료들에게 외부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곳에 잠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임무였다. 비좁은 숙소의 돌처럼 딱딱한 침대에 누워 한지민 경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화조에 대한 정보, 그 밤에 파내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건 전체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이 열쇠를 밖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은 거의 해답이 없는 문제였다. 그녀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휴대폰도 편지도 없었고 소녀들의 모든 활동은 철가면 최강식의 부하들에게 철저히 감시당했다. 아주 작은 의심스러운 행동이라도 목숨을 대가로 치를 수 있었다. 그녀는 심하게 아픈 척하며 병원으로 이송되어
외부와 연락할 기회를 얻으려 했지만 교활한 윤미라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감기약 몇 알을 던져주고는 다른 여직원에게 감시를 맡긴 채 방에 가두어 버렸다.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았다. 지민은 이제 유일한 희망이 유흥업소 손님으로 위장한 동료 이진우 경위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와 연락하는 것 또한 매우 위험했다. 노래방 안에는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다. 단 한마디의 말, 부적절한 몸짓 하나만으로도 둘 다 정체가 탄로날 수 있었다. 그녀는 기다려야 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의 기다림이었다. 일주일 후 김용준 회장으로 위장한 이진우 경위가 황제 가라오케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사업 이야기를 하기 위해 철가면 최강식과 함께였다. 이것이 바로 지민이 기다리던 기회였다. 그녀는 윤미란에 의해 그 방에 서빙을 하러 들어가게 되었다. 노래방에 들어서자 지민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자신의 동료가 범죄 조직의 두목과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신호를 보내야만 했다.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몇 가지 비밀 연락 규약을 정해두었다. 특정 노래를 요청하거나 특정 종류의 음료를 쏟는 등 각각의 행동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민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술을 따르고 과일을 깎으며 항상 소심하고 순종적인 표정을 유지했다. 철가면 최강식의 눈이 가끔 그녀를 훑으며 살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그녀는 혼란을 만들어야 했다. 얼음을 더 가지러 테이블로 가던 중 그녀는 교묘하게 발을 헛디딘 척하며 이진우 경위가 앉아있는 곳 바로 근처 바닥에 과일 쟁반을 엎질렀다. 이 멍청한 년, 최강식이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김 회장님. 지민은 서둘러 무릎을 꿇고 허둥지둥 과일을 주었다. 바로 그 짧은 순간 그녀가 동료와 아주 가까이 있고 최강식의 주의가 바닥에 난장판에 쏠렸을 때 그녀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속삭였지만 이진우 경위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다. 뒤뜰 정화조, 수진, 은혜, 그 아래 노련한 수사관인 이진우 경위는 얼굴에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가볍게 기침을 한번 하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최강식과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큰 충격이 일고 있었다. 그는 동료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다. 정리를 마친 지민은 방구석으로 물러났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달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약 15분 후 최강식과 술 한 잔을 비운 이진우 경위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취기가 오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기분 좋은데 노래나 한 곡 하자고 최 사장. 아주 옛날 노래 슬픈 걸로 하나 틀어봐. 아, 목포의 눈물 어때? 오랜만에 듣고 싶네. 목포의 눈물.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전에 약속했던 확인 신호였다. 정보 수신 완료, 임무 성공 조심해서 대기하라는 의미였다. 지민은 노래 제목을 듣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지옥 같은 날들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가라오케를 나온 이진우 경위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즉시 모든 정보를 정태수 총경에게 보고했다. 뒤뜰, 정화조, 수진, 은혜라는 키워드는 수사팀의 모든 가설을 확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 최초 증인의 진술, 성매매 및 불법 감금 활동에 대한 잠입 수사관의 증언, 2건의 살인 사건에 대한 확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신 은닉 장소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장소였다. 그날 밤 정 총경은 직접 모든 수사 기록을 가지고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가서 협의했다. 증거, 특히 잠입 수사관들로부터 온 첩보를 검토한 후 검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최강식 윤미란 부부와 그들의 부하 전원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승인했다. 동시에 황제 가라오케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되었는데 여기에는 수사를 위해 부진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굴착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었다. 마지막 그물이 펼쳐졌다. 세부 사항까지 꼼꼼하게 짜인 공격 계획이 수립되었다. 수백 명의 형사 경찰 특공대 및 기타 부대원들이 동원되었다. 굴착기, 콘크리트 절단기 등 특수 장비를 갖춘 소방 구조대도 출동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다음 날 밤 새벽 2시 황제 가라오케가 마지막 불빛을 끄고 거짓된 정적에 잠겼을 때 대규모 경찰 차량 행렬이 조용히 이동하여 여러 겹의 포위망을 형성하며 전체 지역을 완전히 봉쇄했다. 전투복을 입고 무기를 든 특공대원들이 각자의 위치에 배치되었다.
긴장감은 끊어지기 직전의 기타줄 같았다. 정 총경이 시계를 보았다. 시계는 정확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밤의 정적을 깨는 단호하고 강철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전 병력 동시에 진입하라. 새벽 3시 수원시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오직 황제가라오케 주변 지역만이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수백 명의 전투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조용히 접근하여 여러 겹의 포위망을 형성했고 범죄의 궁전은 완전히 고립된 요새가 되었다. 전 병력 동시에 진입하라. 정태수 총경의 명령이 무전기를 통해 총성처럼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깨뜨렸다. 즉시 특수장비를 갖춘 경찰 특공대가 강화 유리문과 견고한 철문을 부수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모두 꼼짝마 경찰이다 라는 외침이 거리 전체를 깨웠다.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밤샘 근무 후 몽롱했던 철가면 최강식의 경호원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제압되고 무력화되었다. 한 팀이 노래방 구역을 통제하는 동안 형사과 부과장이 지휘하는 다른 팀은 신속하게 뒤편 숙소로 진입했다. 철문이 부서지고 대원들이 각 방으로 돌진하여 감금되어 있던 약 20명의 소녀들을 구출했다.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자 서연과 여경, 한지민 경사를 포함한 소녀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흐느껴 울었다.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마침내 해방되었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 한지민 경사는 지휘관의 역할로 돌아왔다. 그녀는 신속하게 동료들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보호했다. 동시에 정 총경이 직접 지휘하는 주력 공격팀은 철가면 최 부부의 침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직행했다. 두꺼운 원목 문이 부서졌다. 안에서 최강식과 윤미라는 큰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차가운 수갑으로 손을 단단히 채웠다. 그들의 평소 당당하고 고귀한 모습은 사라지고 극도의 공포와 경악만이 남았다.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범죄 조직 전체를 체포한 후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수색의 핵심은 뒤뜰과 의심스러운 정화조 구역이었다. 특수 장비를 갖춘 소방 구조대가 동원되었다. 고출력 조명 아래 정화조 덮개 위에 새로 부은 콘크리트 층을 부수는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두꺼운 콘크리트 층이 뚫리자 끔찍한 악취 부패와 범죄의 냄새가 진동하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야 했다. 대원들은 방독면을 사용해야 했다. 그들은 내부의 모든 오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화조가 비워졌을 때 바닥에서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거의 완전히 부패한 두 구의 유골이 서로 겹쳐진 채 진흙과 가장 더러운 것들 속에 잠겨 있었다. 현장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고통과 분노가 모든 경찰관들의 얼굴에 뚜렷이 나타났다. 그들은 수진과 은혜라는 두 젊은 여성의 실종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이었다. 조사기관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특히 자신의 집 정화조 아래에서 발견된 두 구의 유골과 구출된 수십 명의 소녀들의 증언 앞에서 악마 부부 최강식과 윤미라는 더 이상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그들의 진술은 인간 타락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SNS에 고임금 일자리를 약속하는 정교한 수법으로 가난한 산간 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수원으로 유인했다고 인정했다. 그런 다음 신분증을 빼앗고 협박 폭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성매매를 강요했다. 두 희생자 수진과 은혜에 대해서는 성격이 강하고 굴복하지 않으며 여러 번 반항하고 도망치려 했기 때문에 최 부부는 그들을 눈엣 가시로 여겼다. 두 번의 다른 경우 두 소녀가 격렬하게 저항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자 최강식과 윤미라는 짐승 같은 본성을 드러냈다. 최강식이 직접 쇠파이프로 희생자들의 머리를 그들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 내리쳤다. 짐승보다 더 사악한 마음을 가진 여자 윤미라는 남편이 희생자들의 시신을 뒤뜰로 끌고 가 정화조에 던지고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람을 시켜 입구를 시멘트로 막아버리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단지 다른 이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지옥 같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냉혹하게 사람을 죽였다. 황제가라오케 사건은 전국적인 여론에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비인간적인 인신매매범들의 희생양이 된 젊은 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회의 끔찍한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선 최강식과 윤미라는 살인 불법, 체포 감금,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 등 수많은 죄명이 적힌 긴 공소장에 직면해야 했다. 그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두 사람은 법의 가장 엄격하고 합당한 판결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종결되고 황제 가라오케는 철거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낚지 않는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인터넷상에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일이라는 약속에 대한 경고이다. 또한 범죄와 끝까지 싸우는 경찰의 지혜 용기, 그리고 결의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어딘가에는 선함과 친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서연이라는 소녀의 용기가 없었다면, 그리고 악을 외면하지 않기로 선택한 손님, 김민준 씨의 연민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 정화조 아래의 끔찍한 비밀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모두와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